이제 탄력성과 그래프, 탄력성과 판매 수입,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자, 탄력성의 응용에 대한 겁니다. 자, 일단 탄력성의 개념과 종류는 그렇게 조금 전에 구분하셨고요. 탄력성의 응용에서 일단 탄력성과 그래프라는 주제죠. 이 탄력성과 그래프는 조금 전에 보셨던 어느 하나가 수평인 경우, 어느 하나가 수직인 경우, 다른 하나가 아무리 이동하더라도 이때는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고 이때는 균형량의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어느 하나가 이렇게 더 탄력적인 경우와 더 비탄력적인 경우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하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죠.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해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려가죠. 이렇게 하락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하락한다. 문제는 이게 더 하락하는지 덜 하락하는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이 말이에요.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더 하락한다, 덜 하락한다? 더 하락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이게 한 문장으로 나와요.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더 하락한다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찾아야 돼요. 이럴 때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면 어려워요. 근데 각각을 생각하면 덜 어려워요. 일단은 비탄력적일수록 또는 탄력적, 이거를 읽지 말고요.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를 먼저 보라고요. 그럼 일단 여기는 통과됐잖아요. 통과됐으면 그 다음에 이게 던지 덜인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던지, 요걸 따로따로 생각해요. 위에 거는 위에 거대로, 아래는 아래 거대로.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를 거 아니에요. 가파르면은 가격이 더 변해요, 덜 변해요? 가격이 더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면은 덜 헷갈리는데, 이거 동시에 생각하니까 힘드는 거죠. 비탄력적, 이것도 벌써 머리가 헷갈리는데, 거기에다가 공급이 증가하면 하니까 이제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각하면은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수 있지만 정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가시면 돼요.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요, 내려요? 가격이 올라가죠. 균형량은 증가하죠. 이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그러면 양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양은 더 변한다고 합니다. 탄력적일수록 더 완만한 거니까, 공급이 더 완만한 거니까, 양은 좌우로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 다음에 양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균형량. 균형량이 나오면은 더라고 하면 되는 거고. 맞잖아요. 균형 가격 하면은 덜이 나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 각각을 생각하셔야 돼요, 각각. 이거는 이제, 가격,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균형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일단 먼저 판단해 놓고, 그 다음에 탄력적일수록 가격이란 말이 나올 때는 덜, 탄력적일수록 양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더, 따로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거를 헷갈려 한다는 거는 여자분들이 멀티태스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평소에 뭐 전화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드라마도 보고 다 한꺼번에 할 거면 하면서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거는 이게 멀티태스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각각을 하면 돼요, 각각. 따로따로 떼놓고 생각하시라고요. 자, 일단 탄력성과 그래프에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과 판매 수입이에요. 판매 수입이라고도 나오지만 총 수입이라고도 나오고요. 임대 시장에서는 임대 수입이라고도 나오죠. 이런 말이 나오면은 뭘 그려야 돼요? 이렇게 수요 곡선을,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그리고 직선이 직선. 이렇게 탄력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격을 낮추고요. 비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게 한가운데로 갈수록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탄력체일 때 가격을 올리거나 비탄력체일 때 가격을 내리면은 판매 수입이 감소하는 거죠. 이게 이제 탄력성과 판매 수입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과 거미줄 모양, 경기 변동에서 나오죠. 여기서는 수탄수, 공탄발, 이거 기억하면 되는 거고요. 수탄이 더 크면 수렴형, 공탄이 더 크면 발산형. 물론 여기에서는 뭐 기울기 절대값으로 나오면은 부동호 방향을 반대로 돌려서 수렴형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과 조세 기착이 있어요. 이때는 수탄이 더 크면 누가 덜 부담하고요. 수요자가 덜 부담하고, 공탄이 더 크면 공급자가 덜 부담하고, 이런 내용 아니에요. 뭐 별 거 있냐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똑같은 수험생 입장에서 너무 함부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반반이죠, 반반. 저도 공법을 보니까 앞에 광역계획, 기본계획, 자 거기서는 그래도 할만하네 하다가 관리계획 딱 넘어가니까 앞에 뭘 했지? 드디어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다가 관리계획 무슨 뭐 입안권자, 입안 결정권자의 뭐 복잡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반복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뭐 할 수 없잖아요. 반복하는 수밖에. 아무튼 힘들어요. 자, 일단 주제별로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머리에 연상되도록 하라고, 연상. 그러니까 어떤 공법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어떤 도시 관리 계획 하면은 거기에서 뭐가 연상되도록 자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 기본 계획은 뭐 입안권자, 뭐 수립 이런 절차가 없이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수립하는 거죠, 수립. 근데 여기는 나눠져 있잖아요. 도시관리계획은 입안권자가 있고 결정권자가 나눠져 있고 입안을 제한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건 도시관리계획이니까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도시관리계획이 조금 더 복잡하구나, 몇 개 더 있구나, 뭐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뭐 또 있다면서 이렇게 제한을 뭐 기지개 하더만, 기지개 기반시설 설치라든가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인가 뭐 기지산대요. 뭐 산대로 하든 뭐 그게 산대가 뭐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다음에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에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리고 뭐 숫자도 있더만 기반시설 설치는 10,000제곱에서 30,000제곱이고, 그리고 동의할 수 있는 거 5, 4, 3, 2도만요. 5분의 4, 3분의 2. 뭐 그런 게 있더만요. 근데 그런 것을 하고 나면 또 나중에 또 까먹으니까 또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죠. 저도 지금 몇 번째 본지 몰라요. 까먹으니까 이쪽 하고 있는데 저기 지금 까먹어요. 그러니까 아직 원래 어제까지 국계법을 다 끝낼 계획이었는데, 국계법이 아니라 공법을 다 끝낼 계획이었는데 국계법도 다 못 끝냈어요. 이게 진도가 안 나요, 진도가. 할 수 없어요. 뭐 자꾸 반복하면서 그래도 반복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 스마트폰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법조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저기가 있어서 틈날 때마다 까먹으면은 그 앱을 열어가지고 법조문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법조문은 예를 들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령의 내용도 묻잖아요. 그럼 대통령령을 탁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쫙 나와요. 그 어플리케이션만 있으면 공법책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이동이 많은 사람은 늘 이 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어떤 주제가 나오면은 그렇게 하라고요. 이게 탄력성과 그래프에서는 이게 비가더 사실은 아까 이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 이 비가더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비탄력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 이거 탄력성과 판면 수입은 이걸 그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음에 탄력성과 거미줄 모양에서는 수탄, 수공탄발. 탄력성과 조세기척에서는 수탄이 더 크면 수요자가 덜 부담, 공탄이 더 크면 공급자가 덜 부담. 똑같으면 반반 부담.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상대적 탄력도라고 얘기하죠. 상대적 탄력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상대적 탄력도. 다음에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거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부담한다. 이게 이제 조세기척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탄력성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많죠. 그러니까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라는 것도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는 수탄 크기 결정 요인, 공탄 크기 결정 요인 해서 이게 수탄의 경우에는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대체재가 많을수록, 가격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다음에 시장을 세분할수록,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성이 커지죠. 자, 근데 여기 공탄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이 커지거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커지거나, 이거는 어차피 비슷한데, 수요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 된다. 요거 조심하라 그랬고요. 또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 돼요. 생산을 많이 해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시장론에서 나오듯이 이 법규 제한이 많을수록,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자,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탄력성의 내용입니다. 좀 시간이 걸렸죠. 자, 9번을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탄력성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일 때 했어요. 수직이죠. 수직이면은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이 변하지 않나요? 이때는 균형량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틀렸죠.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서 이렇게 수직, 이렇게 수평 이런 게. 그 다음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했어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죠. 그 다음에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했어요. 그러면은 더 비탄력적이다. 이거는 맞죠? 네, 3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수요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이 사업자의 총수입. 총수입 나왔죠? 총수입 나왔으면 머릿속에 뭘 그리고 수요곡선을 그리고 탄력적인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저 위죠, 위. 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낮추어야 총수입을 증가시키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나오면 그걸 자꾸 이렇게 연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한다. 자, 여기서 따로따로 하라고요.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올라요, 내려요? 이것부터 보라고요.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올라가죠? 맞죠? 그 다음에 뭘 보라고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해요, 덜해요? 더 급격하게, 가파르게. 그쵸? 맞나요? 그래서 완만하게 아니죠? 틀렸죠? 이렇게 따로따로 떼놓고 보라 이 말이야. 그럼 훨씬 쉬워요. 그죠? 또 동시에 보면 헷갈리니까.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넘어가고요. 그 개념과 특성, 순환 국면의 특성인데, 일단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 개념 구분은 해야 돼요. 특히 계절 변동, 무작위 변동, 요걸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계절 변동은 1년을 주기로 해서 계절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무작위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에 의해서 나타나는 비주기적 변동으로서 이 정부 정책 변화, 자연재해 이런 게 있죠. 자연재해,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은 무작위적 변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 건 뭐예요? 순환 변동이죠. 장기 변동도 잘 보지 않습니다. 순환 변동, 여러 변동 요인 중 경제 활동의 장기적인 추세 변동으로부터 이탈을 순환 변동이라 하고요. 그 밑에 이제 괄호 3번에서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는 주거용 부동산 경기 변동도 있고 주상공, 광유로는 주상공까지도 얘기를 하지만 최광유는 잘 얘기 안 합니다. 주상공 부동산 경기 변동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주된 관심은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주된 관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 특징 있죠. 이 특징은
순환적 변동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주로 본다 그랬어요? 순환적 변동을 본다 그랬죠. 그 순환적 변동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지만 일반 경기와 병행할 수도 있고 역행, 독립, 선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시장별로 변동의 시차가 존재한다라고 하죠. 상공용 부동산은 대체로 일반 경기와 병행하고요. 주거용은 일반 경기와 역행, 역순환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상공업용 부동산은 일반 경제활동, 그러니까 제조, 유통활동에 필요한 부동산들이죠. 그래서 일반 경기와 함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후순환적이다. 이거는 가중평균치적 성격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주기나 진폭이라는 점에서 주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 약 2배, 그 몇 년인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약 2배 정도인데요. 이게 바로 순환 변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순환 변동과 일반 경기의 순환 변동을 비교했을 때 일반 경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폭은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으로 해서 진폭이 크고요. 우선 타성 기간이 길게 나타나죠. 그리고 지역적 국지적 현상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회복 국면은 느리고 후퇴 국면은 빠르게 나타나서 우경사 비대칭 형태를 갖는다. 이거는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경사 비대칭. 그다음에 이제 순환 국면별 특성에서 그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요 순서는 지켜야 됩니다. 하향시장이 반드시 제일 앞에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순서는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정시장은 별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순환 국면 사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존재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순환 국면별로 지금까지 많이 언급했던 게 이제 전문활동에서 누구를 중시하느냐, 전문활동에서 매수인이 중시되느냐, 매도인이 중시되느냐, 상도하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올라가는 시기에는 하한의 의미가 있고 내려가는 시기에는 상한의 의미가 있는데 정점이나 저점을 찍고 꺾였을 때에는 기준 가격의 의미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준 또는 하한선, 기준 또는 상한선, 이런 기준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저점을 찍고 회복을 하거나 정점을 찍고 후퇴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그 기준이란 말을 안 써도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뭐 그 후퇴 시장에서 상한선이라고만 해서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회복 시장에서 하한선이라고만 했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정시장은 부동산 시장에서만 독특하게 얘기하는 시장이죠.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되고요. 과거 사례 가격은. 그리고 이 모든 부동산이 이런 안정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맨 오른쪽 끝에 있죠. 그 불황에 강한 부동산, 이런 부동산이 따로 있죠. 그래서 도심지 점포라든가 소규모 주택이 이런 부동산에 속한다라고 하죠. 10번 문제를 보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번 후퇴 국면이 일반 경기와 병행하여 장기화되면 점차 공실률은 증가하기도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변화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고요. 그다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비교하여 팽창 국면과 위축 국면 간의 차이가 큰 특징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진폭이 크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부동산 경기는 타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더 긴 것이 특징이다. 요거는 그 타성 기간이 긴 만큼 주기도 더 길고 진폭도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에 상향 국면에서 직전 회복 국면에서의 거래 사례는 자 상향 국면이니까 이미 올라갈 만큼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직전 회복 국면에서의 거래 사례는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거미집 모형이 나오는데요. 이 거미집 모형은 그 시차를 도입하여 시장 균형의 안정성을 동태적으로 검토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돼 있죠. 시차를 도입한다는 게 이제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내린 시점과 실제로 물량이 나오는 시점이죠. 그래서 어떤 해에 공급 물량이 여기서 요만큼이면 그 해에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수요는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수요는 늘 요 수요 곡선인데 공급 곡선은 그 해 바뀐다 그랬죠. 기본 공급 곡선이 있어도 어떤 해에 공급량이 이만큼이면 그 해에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가격에 따라 다음 연도에는, 요거는 첫 번째 연도 생산량인데, 그리고 첫 번째 연도 가격이 P1인데, 두 번째 연도 생산량 Q2를 뭐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연도 가격 P1 보고 두 번째 연도 생산 Q2를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존재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요거 보고 결정 내리는데 실제로 나올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지금 시간의 흐름이 발생하고 있죠. 그 전년도, 이번 연도, 다음 연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이게 수직의 공급 곡선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이렇게 나타나면서 가격 등락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죠. 기본 가정이 뭐예요? 금기 수요량은 금기 가격에 의존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기 공급량은 전기 가격에 의존하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반복해서 이걸 안정성으로 이제 안정성을 설명할 때 이거는 수렴형이죠. 안으로 들어가는 수렴형. 그리고 발산형도 있죠. 그래서 그 안정 조건이라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면 수렴형, 수탄수라고 그러죠. 수탄수. 근데 기울기 절대값으로 얘기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야 수렴형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순환형, 발산형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거나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미집 모형의 평가는 거미집 모형으로 부동산 시장의 주기적인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도 공급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미집 모형은 주로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공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상공용 부동산이 훨씬 더 이렇게 이 등락이 심하니까 그걸 더 잘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미집 모형은 공급자의 가격에 대한 기대가 실패함을 전제한 문제점이 있다. 자, 이게 이제 이 이론의 문제점이에요. 공급자들이 가격이 P1이라고 생각하고서 P1이면 괜찮네 하고 이만큼 생산을 했지만 막상 다음 연도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죠. P2로 뚝 떨어져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 별로 가격이 없으니까 생산을 줄여야지. 근데 생산을 줄이면 가격이 또 올라가죠. 자, 이런 식으로 늘 가격에 대한 예상이 잘못돼요. 실패해요. 이걸 전제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원래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인간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합리적 인간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합리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제 이론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비판받는 거고요. 또 다른 이제 비판을 받는다면은 이거는 수출 수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량이 모자랄 때 수입을 하고 남을 때 수출을 할 수 있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저장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많이 생산됐을 때 저장해 놨다가 작황이 안 좋을 때 이걸 풀고 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특징이 있는 게 거미집 모형이고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거미집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대요. 수탄이 크대요. 수탄이 크면 수탄 수죠. 새로운 균형을 수렴한다. 맞고요. 1번이 바로 옳은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경우라고 그랬어요. 같을 경우는 순환행위죠. 그게 균형으로부터 이탈 발산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균형의 이동을 비교 정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동태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비교 정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1, 2, 3, 4, 5, 6, 7, 8 균형에 이동했죠. 1, 2, 3, 4, 5, 6, 7, 8 균형에 이동. 최초 균형 상태에서 뭐 수요가 증가하면은 균형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갔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갔는지는 현실적으로. 근데 이렇게 갔다 갈 거다 또는 갔다 이렇게 나타낼 뿐이죠. 그러니까 정지된 상태와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정지된 상태. 정지 상태와 정지 상태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 정학이라고 그래요. 정지된 상태와 정지된 상태. 그 가는 과정은 안 봐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애초에 어떤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어떤 동태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결국은 거기 간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는 그런 데 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교정학이라고 해요. 비교정학. 비교 정태 분석 또는 비교정학. 정지상태. 그래서 틀렸고요.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한다. 수요는 즉각 반응하죠. 그리고 5번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하는 거고요. 그래서 4번, 5번이 바뀌어 있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에서 자,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이제 과장국수 비비자 하죠.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해놓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설명한다거나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요. 그 과장국수 비비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3번, 4번 국수죠. 국수. 국수고요. 물론 뭐 5, 6, 7번도 많이 언급돼요. 이건 한꺼번에 기억하는 거죠. 비비비 이렇게. 국수가 제일 많이 출제는 되지만 5, 6, 7번 비비비에서 상품은 비표준화성, 거래는 비공개성, 시장은 비조직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수급조절 곤란이라는 것이 그 위에 1번으로 인한 것도 있어요. 과도한 법적 제한 때문에도 수급조절이 잘 안 되죠. 이 수급조절 중에서도 특히 뭐가 조절이 잘 안 된다고요? 공급조절이 잘 안 되죠. 그것은 조금 전에 공급탄력성 크기 결정인 할 때 뭐 했어요? 공급탄력성 크기 결정인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법적 제한이 많으면은 굉장히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공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이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비탄력적이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요인들 때문에 그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도 길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공급 조절이 잘 안 되면은 그만큼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 왜곡 현상은 해소가 됩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자고가 정량했죠. 이 자고가 정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원 배분 기능과 가격 창조 기능. 요게 두 개를 꼭 주의를 하시고요. 자원 배분 기능은 모든 시장에 공통된 기능이고 가격 창조 기능은 부동산 시장에서 독특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교환 기능도 모든 시장에서 다 교환 기능이 있죠. 자, 나머지 뭐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거는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리적 위치 고정성, 내구성, 개별성 등 부동산의 제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성을 띈다. 그렇죠. 현실의 시장은 모두 불안전 시장이죠. 다음에 2번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며 이는 비가역성과 관련이 깊다. 비공개성 위에 BBB 했잖아요. 567번에 그 BBB 한 건 대체로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가역성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2번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유사한 부동산이라 하여도 부분 시장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의 분화 현상이 발생한다.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맞고요. 부동산에 대한 법적 제한도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된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일단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효율적 시장 이론 하면은 이 시장이 정보를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영하느냐, 이거 보고 이제 시장의 효율성을 얘기한다 그랬죠. 즉각적으로 반영되면 효율적이고 반영되지 않으면은 비효율적이다. 근데 그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서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나눈다 그랬죠. 약성, 중강성, 강성. 반영되는 정보의 수준이 다르죠. 요거는 이제 과거 정보가 즉각 반영되는 시장이고요. 요거는 과거 정보뿐만이 아니라 현재 공표 정보까지 즉각 반영되는 시장이고요. 요거는 미공표 정보까지 반영되는 시장이죠. 근데 미공표가 현실의 주가에 반영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실은 요 정도의 시장만 가능하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였고요. 자, 일단 개념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정보보다는 더 우수한 정보를, 더 높은 수준의 정보를 가져가야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러한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러한 시장에서는 현재 공표 정보나 미공표 정보가 보다 우수한 정보고, 중간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미공표 정보가 보다 우수한 정보죠. 그걸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우수한 정보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시장은, 이 강성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초과이윤을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어요. 보다 우수한 정보 자체가 없죠. 자, 그 다음 단계죠. 자, 그 다음 단계에서 보다 우수한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이윤의 크기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발생해요?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정보 비용의 크기 또는 기회 비용의 크기가 같다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다면은 좀 상당한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만 아주 강한 정도의 효율성은 아니고, 이런 정도라 해도 상당한 효율성이 달성된다. 그거는 이제 할당 효율성이라고 하죠. 이러한 시장은 처음서부터 초과이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할당 효율성이 자동으로 달성이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장은 약성이나 중간성 또는 불완전 시장, 현실의 불완전 시장은 현실적으로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런 초과이윤의 크기와 뭐가 같을 때만, 정보비용 또는 기회비용의 크기가 같을 때만 할당 효율성이 달성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까지인데,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할당 효율성은, 또는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이렇게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모두 동일하게, 모두 같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든 주식 투자하든 무슨 뭐 예금에 넣든 그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모두 같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뭐는 달성될 수 있다. 할당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그래서 현실의 시장이 이런 조건이 달성될 때는 할당 효율성이 달성되는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 투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뭐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당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기 때문이죠. 할당 효율성이 달성된다면 투기라는 것은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자기 애쓰는 만큼만 초과이윤을 가져간다면 누가 투기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게 자기가 애쓰는 만큼의 이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할당 효율적 시장까지고요. 자, 이거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짝진 것은 1번 기업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 간의 대체성이 있는 시장이다. 자, 이거 주식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든 B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든 다 똑같죠. 동질성과 대체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당연히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러니까 기억은 옳은 거고 니은은 틀렸고요.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정답은 벌써 나온 거죠. 이렇게 다 아는 경우라면 정답은 쉽게 풀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기억을 모르는 상태에서 니은은 알고 있다. 그럼 니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니은이 들어가 있는 게 몇 군데 있어요. 1번, 3번, 4번에 있잖아요. 일단 기억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그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부동산 증권화 및 실거래가 신고제도 등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거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럼 니은 디귿이 들어가야 돼요. 니은 디귿이 니은이 들어가지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옳은 것으로 짝진 거죠. 옳은 것으로. 그러니까 니은은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고
디귿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니은이 빠져 있어야 되고 디귿이 들어가 있는 거는 2번과 5번인가요? 기억을 모르는 상태라면. 알고 있어요? 알면은 2번이에요. 만약에 기억을 몰랐다면은 2번, 5번인데 2번, 5번이 디귿, 리을이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음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당 미음에 먼저 보시면은 할당 혈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할당 혈성이 달성된다면 왜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왜곡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죠. 오늘 왜 이래죠 제가? 미음 틀렸으니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시험에서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많아요. 이 박스형의 문제는. 박스형의 문제는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많은데 간혹 옳지 않은 것을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를 잘 구별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법 문제를 보니까 공법 문제는 옳은 걸 찾는 게 많더만요. 그건 정말 환장하겠더만요. 옳은 거 찾는 게 다 옳은 것 같아서 내용을 모르니까 아무튼 그 옳은 거 찾는 게 사실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자, 근데 우리 개론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개론에서는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더 적습니다. 어제 보니까 공법 문제는 많던데 저도 늘 기출문제를 봐요. 저는 늘 기출문제. 저한테는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올해 기출문제집이 아니고 작년 기출문제집이에요. 거기는 아직도 미간지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문을 보니까 다 나오죠. 미간지구가 없다는 걸 다 이제 삭제하면서 보니까 괜찮은데 아무튼 뭐 작년 문제집이든 재작년 문제집이든 그 자주 출제됐던 주제들이 보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많이 묻는구나.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 이거 많더만요. 문제가 개발행위 허가의 문제가 많고 그 행위 제한인가? 뭐 제한하는 거 있잖아요. 뭐 못하게 하는 거. 그 내용이 좀 있더만요. 아무튼 그 많이 묻는 거는 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적게 나오는 거는 패스하는 거고. 도시광역계획 이건 별로 출제 안 되죠. 광역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에서 한 문제 하나씩. 그럼 많은데. 패스할 만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다시 생각해야겠다.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공업입지론을 보시고요. 공업입지론은 그 밑에 이제 배부의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도 있긴 한데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출제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지금 최근 10년간 2문제예요. 근데 거기에서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출제해요. 10분의 2 정도 주제예요. 10분의 2. 그러니까 만약에 60개잖아요. 60개 중에 뭐 버려버리겠다. 이런 거는 이런 10분의 2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버릴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그 의미가 공업입지잖아요. 최소 비용은 최소 비용인데 그 비용이 어떤 비용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강조한 게 수송비나 인건비나 집적력 이런 것들을 강조했죠. 집적이익 또는 집적경제, 집적력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적게 드는 곳에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으라고 했고요. 그 수송비에는 원료 수송비도 있고 제품 수송비도 있죠. 이 두 개를 합해야 되죠. 요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죠. 여기에 최소가 되는 지점을 원료지수 M으로 판단하죠. 원료지수라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게 1보다 크면 뭐고요?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가요? 적게 나가요?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죠. 이럴 때는 어디 가까이? 원료 산지 가까이 자리 잡아야 되고요. 1보다 작으면은 이때는 시장 지향 입지를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개념을 알면은 사실 그 의미를 알면은 파악하기가 훨씬 더 사실 쉬워요. 이런 용어를 기억할 때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료 지수니까 원료의 중량을 나타내는 것이겠구나. 이 숫자가 클수록 그만큼 원료 중량이
많이 나가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도시관리계획에서도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가 이 시와 관련된 것이 그 도시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도지사는 도니까 시와 관련된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좀 덜 힘들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원료 지수가 원료의 중량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것이 1보다 크면은 많이 나가는 거,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원료 지향, 1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 이게 1이면은 입지 자유형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숫자를 보자마자 이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여기 공식을 쓰진 않았지만 공식을 쓰더라도 이 숫자가 클수록 원료 중량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원료 중량이 분자로 가야 되고요. 제품 중량이 분모로 가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원료 지수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그 나머지 그 경우도 있죠. 원료 이 수송비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뭐를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면은 이쪽으로 옮기는 게 좋을 수 있죠. 노동지향 입지가 있을 수 있고 직접지향 입지가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중간 지점 지향 입지가 있을 수가 있죠. 다음에 레시오 최대 수요율은 참고로 봐주시고요. 14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배부의 공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이제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배포의 최소 비용이론은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자, 그 키포인트는 무게와 거리입니다. 무게와 거리. 그러니까 중량이 많이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거리가 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이 수송비가 달라지는 거죠.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본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의 입지 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을 제시하였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직접 이익은 클수록 좋은 거고요. 얘네들은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작을수록 좋은 거지만 뒤에 거는 클수록 좋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등비용선은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자, 등비용선은 이런 거라 그랬죠. 어떤 지점이 최소 수송비 지점이라면 이 지점으로부터 거리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한다 그랬죠. 최소 수송비로부터 벗어나더라도 이런 지점들은 똑같은 10원 정도의 수송비가 더 발생하는 곳이고요. 또 그 바깥에 20원이 더 발생하는 곳이 있고요. 이 지점으로 공장 위치를 옮겼을 때, 그러면 이런 점 위치를 연결한 선이 등비용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등비용선을 그린 후에 어떤 지점이 있어, A라는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으로 옮겼을 때 인건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인건비를 한 30원만큼 줄일 수 있다면 이럴 때는 옮기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죠.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이런 등비용선을 그렸던 겁니다. 배부라는 사람이. 그래서 5번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4번이었나요? 그렇네요. 오늘 왜 이러지? 지금 눈이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이제 상업입지론 15번. 자, 이 15번 상업입지론은 중요도가 높습니다. 한 2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14번은 14번대로 주제고, 15번 이제 주제이지만, 상업입지론은 더 중요하죠. 그럼 2문제까지 나오는데, 일단,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그 중심지라는 단어와 그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 이런 이제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중심지는 이제 주변 배후지의 재화와 서비스를 정하는 장소를 말하고요.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상권의 범위, 여기 이제 최소 요구치죠.
그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 기능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되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를 다른 표현으로 쓸 수도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위치, 재화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위치까지 거리, 그게 바로 재화의 도달 범위죠. 그리고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되죠. 그게 중심지 성립 조건이고요. 그리고 중심지 상권의 형태는 단일 중심지와 다수 중심지의 경우가 다르죠. 단일 중심지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원형인데 다수 중심지에서는 정육각형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죠. 이거는 사방팔방 교통 조건이 똑같고 고객들이 일정한 거리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소비자들이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을 때 뭐 이런 이제 조건이 성립되는 거죠. 다음에 7번에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규모는 크고 기능은 다양하고 거리는 멀고 중심지 수는 감소하죠. 이거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말하는 거죠. 이걸 중심지의 계층성이라고 하죠. 중심지의 계층성은 피라미드 구조를 갖는 거죠. 그리고 8번에 시장 교통 행정 조건에 따라 중심지 수와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6번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상적인 형태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게 이제 레일리와 허프 이론이죠. 그러니까 레일리와 허프는 굉장히 중요하죠. 레일리가 먼저 주장했던 거고요. 이 레일리 이론을 발전시킨 게 허프죠. 그래서 레일리 이론은 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상거래 흡인력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걸 이제 허프는 발전을 시킨 게 뭘 발전시킨 거예요? 바로 여기가 마찰계수죠. 여기 이제 마찰계수 해서 또는 이제 마찰계수 개념 아닌 시간거리 개념을 이용해서 뭐를 고려했다는 거예요? 장애 요인을 고려했죠. 두 중심지 사이에서 레일리 같은 경우에는 장애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장애 요인이 없는데 허프는 장애 요인을 이렇게 고려해서 시간거리라는 개념을 쓰거나 또는 마찰계수라는 개념을 썼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점은 이 레일리는 두 중심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허프는 중심지가 여러 개인 경우도 적용했죠. 다수 중심지. 그리고 레일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어요. 중심지가 고객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여기 중심지가 고객들을 끌어당기는데 중심지 위주로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 위주로 봤어요? 고객 위주로 봤죠.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건 무슨 분석이요? 미시적인 분석이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중심지만 놓고 보느냐, 다수 중심지를 놓고 보느냐, 미시적으로 보느냐, 거시적으로 보느냐, 이렇게 장애인을 고려했느냐, 고려하지 않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시킨 것이 바로 허프죠. 그래서 수요자의 행태를 분석하여 미시적인 관점에서 입지 이론을 전개했고요. 그리고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 소비자가 어떤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자, 요 뭘 봤어요? 경쟁 점포의 수를 봤죠. 수. 두 개만 본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포까지의 거리, 점포의 크기. 요거는 어차피 레일리하고 똑같아요. 뒤에 두 가지는. 점포까지 거리가 이거잖아요. 이 거리, 크기. 요거는 레일리하고 똑같은데 경쟁 점포의 수를 봤다는 게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두 중심지간 현실적인 장애 요인을 고려해서 마찰계수 또는 시간거리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점포의 거래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행동이다. 따라서 상가는 소비자의 기호나 소득을 참작하여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에서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15번을 보고요. 상권의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 의해 결정된다. 맞죠? 경쟁 점포 수도 받고요. 거리, 면적의 크기죠. 크기.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자, 여기 분기점 위치가 어느 쪽에 있어요? 작은 쪽 가까이, 큰 쪽 가까이? 작은 쪽 가까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거리를 찾기 위해 공식을 만든 사람이 이 컨버스예요. 전체 거리 나누기 1 플러스 루트 해서 여기 크기가 들어가거든요. 크기. A 크기, B 크기 이렇게 하면은 경계가 나와요. 경계가 전체 거리를 1 플러스 루트에서 A 크기, B 크기 하면 이제 A로부터의 경계점이에요. A로부터. A가 분모로 가면은 이 공식을 만든 사람이 컨버스예요. 그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 단지 우리 컨버스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가 1000이고, 여기가 9000이다. 경계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게 몇 대 몇인지 빨리 찾아라 그랬잖아요. 1대 9를 찾은 후에 거리는 1대 3이다. 그래서 총 몇 등분을 해서 4등분을 해서 하나는 왼쪽에 3개는 오른쪽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해도 나오고 이렇게 해도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사람이 컨버스고요. 그 다음에 중력 모형은 중심지 형성 과정보다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밀당이라 그랬죠. 밀당. 밀고 당기기. 중력 모형은 중심지 형성 과정보다 맞죠? 이 만유인력 법칙에 따라 서로 밀당하는 것이 상호작용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요. 여자를 오랫동안 사귀려면 밀당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애가 저보고 엄마가 아빠가 밀당 잘한다고 하더라고. 저는 밀당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프는 제가 밀당을 잘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무튼 그 중력 모형은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 중심지 형성 과정을 본 건 누구예요? 중심지 형성 과정을 본 거는 앞에 지나간 크리스탈러예요. 중심지가 어떻게 형성이 돼요? 최종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경우 정육각형으로 형성되잖아요. 중심지 형성되는 과정이 원래는 원형으로 커져가다가 서로 부딪히면은 서로 경쟁이 치열한 곳이 생기고 결국은 정육각형이 되고 중심지 형성 과정을 본 거는 크리스탈러입니다. 다음에 그 4번에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 따를 경우 상점의 고객 유인력은 거리 제곱에 비례하고 매장 규모에 반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죠. 매장 규모에는 비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다. 가능하죠. 이거 각각 계산하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당기는 힘을 얘가 이쪽으로 당기는 힘은 50, 이쪽으로 당기면 30, 이게 20이다. 당기는 힘을 계산한 후에 다 더하면 되죠, 이거. 100분의 50 하면은 50%는 이쪽으로 가고 100분의 30, 30%는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도 저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점포 유형에서는 그 점포의 종류의 뜻을 아는 것까지는 중요하고요. 구체적인 유형을 암기하는 것은 중요도가 낮다고 했죠. 그래서 집집국산 전선편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집심은 뭐예요? 집심. 배우지의 중심에 입장을 시위한 점포. 집재는 한 곳에 모여 입지, 중심이란 단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집심에서는 반드시 중심이란 단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은 국부적 중심지, 요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산재성 점포는 동종업종 점포가 분산입지죠. 분산입지가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전문품점, 선매품점, 편의품, 전선편, 집집국산 전선편. 전문품점은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죠.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 다음에 선매품점은 비교 후죠. 비교 후 구매. 다음 편의품 일상생활 잡하고요.
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일단 중요하고요. 점포 유형 구체적인 항목 외우는 건 중요도가 낮다 그랬죠. 이건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15-1번. 상점은 입지 특성과 구매 습관에 의해 분류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집심성 점포 했어요. 뭐가 나와야 돼요? 중심이 나와야 되죠. 근데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 이거는 집재를 말하는 거고요. 선매품점은 비교 후 구매,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했죠. 이거는 전문품점입니다. 그 다음에 집재성 점포예요. 집재니까 한 곳에 모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국부적 중심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뭐예요? 국부적 중심지가 되는 거고요. 국부적 집성전 점포. 그 다음에 산재성 점포, 이거는 분산 입지,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전문품점은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 후 구매, 이거는 선물품점이죠. 2번, 5번 바뀌어 있죠. 2번, 5번이 바뀌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지대 이론입니다. 지대 이론은 뭐 한 문제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지대 이론과 도시 성장 구조론 합쳐서 1.5 정도 되는 주제입니다. 요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